오늘의 경제 이야기, 표면적인 고요함,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흐름. 세상의 모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 채널이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의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 긍정적인 통찰의 축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요즘 글로벌 증시를 보면 마치 폭풍 전야처럼 표면적으로는 무척이나 조용해 보입니다. 큰 등락 없이 잔잔한 호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물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들은 전문가들마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는 고용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바로 다음날 발표되는 다른 지표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수준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체 이 혼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상반된 신호들은 앞으로의 경제와 우리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상반된 고용지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현실. 우선 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가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민간 기업 급여 처리 업체인 ADP가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입니다. 최근 이 보고서에서는 일자리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늘어나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미국 경제의 열기가 식는구나.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겼다며 안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바로 며칠 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치는 새로 일자리를 잃고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데 최근 발표된 수치는 무려 1967년 통계 집계 이후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즉, 해고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해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채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기업들이 기존 직원은 내보내지 않으면서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신규 채용에는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실업률이 급격히 치솟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의 활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어쩌면 더 위험한 정체 상태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실업률이 적당히 올라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해 주길 바라는 눈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의 딜레마, 비둘기인가, 매파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곧 열릴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FOMC 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리를 내린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금리를 내리느냐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둘기파적 인하와 매파적 인하라는 말을 씁니다. 비둘기파적 인하란 경제가 어려우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드럽고 완화적인 신호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반면 매파적 인하는 이번에 한 번은 내리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언제든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강경하고 긴축적인 메시지를 동반하는 인하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점도표, 즉 연준 위원들이 미래금리 수준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표를 통해
그 분위기를 짐작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반대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입니다. 만약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상당수의 위원이 나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낸다면 시장은 이를 강력한 매파적 인하 신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엑셀을 밟을 준비도 하고 있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장기 금리의 반란.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진짜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숨은 거인은 바로 장기금리, 특히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연준이 통제하는 기준금리는 아주 짧은 기간의 금리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은 훨씬 긴 만기의 장기금리입니다. 이 장기금리는 연준이 아니라 시장의 수많은 참여자들이 미래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연준이 시장의 기대대로 비둘기파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환호하겠죠.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채권시장의 거물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준이 너무 섣불리 돈을 푸는군. 앞으로 물가가 다시 치솟을 위험이 커졌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낮은 금리로는 국채를 사줄 수 없지. 더 높은 금리를 줘야만 해. 그 순간 연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장기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급등시키고 특히 미래의 성장 가치를 기반으로 높은 주가를 유지해온 기술주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 9월에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현상의 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의 좋은 소식이 시장의 나쁜 소식으로 돌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금리 통제라는 비상카드, YCC 과연 사용될 수 있을까? 만약 장기 금리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는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비상카드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 곡선 통제, 즉 YCC, 일드 커브 컨트롤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특정 장기 금리 목표치 5%를 정해놓고 금리가 그 이상으로 오르려고 하면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금리를 억지로 찍어 누르는 정책입니다. 시장의 힘을 정부의 힘으로 억누르는 그야말로 핵옵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카드가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YCC를 시행하는 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따라서 YCC 카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장기금리 폭등과 함께 주식시장이 최소 30% 이상 폭락하는 등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의 위기 상황에 처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즉, YCC에 베팅한다는 것은 그 전에 내 자산이 먼저 엄청난 타격을 입는 상황에 베팅하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논리인 셈입니다. 감당 능력의 위기,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모든 복잡한 매크로 경제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큰 정치적, 사회적 화두는 바로 어포더빌리티, 즉 감당 능력의 위기입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집세 내기도 버겁고 예전에는 마음 편히 사 먹던 햄버거 가격마저 부담스러워졌는가? 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절규가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계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가격의 폭등 또한 이 감당 능력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립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아파트값 때문에 영끌을 해서 집을 샀거나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벼락거지가 된 듯한 박탈감을 느끼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서민들의 삶을 짓누른다면 어떤 정부도 지지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자산 가격의 하락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경제적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자금의 이동, AI에서 원자재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의 서막,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가장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시장을 이끌어온 AI와 기술주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새로운 곳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목적지는 바로 원유, 천연가스, 구리, 농산물과 같은 원자재와 관련 기업들입니다. 이를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디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가 아닌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실물 경제 성장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AI나 기술주처럼 미래의 먼 꿈을 먹고 자라는 장기 듀레이션 자산에서 지금 당장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원유나 산업재 같은 단기 듀레이션 자산으로 돈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기 적금 통장을 깨서 당장 경기가 좋아질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식당이나 공장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은 미미해 보이지만 이러한 자금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역사가 보내는 경고와 우리의 준비. 마지막으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보통은 돈을 오래 빌릴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 이 관계가 뒤집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금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현상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가장 정확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순간은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역전되었던 금리가 다시 정상화되는, 즉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다시 빠르게 높아지는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2년 가까이 역사상 가장 길게 역전되어 있던 금리가 바로 그 정상화 구간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오랫동안 천천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가 이제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을 앞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맹목적인 비관론도 근거 없는 낙관론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가올 변동성에 대비하며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 시야를 넓히고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기르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앞으로의 투자 여정을 헤쳐나가는 데 작지만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